국가정보원 지하 3층에 위치한 사이버 안보팀 상황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스크린월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코드라인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그 앞에서는 젊은 요원들이 창백한 얼굴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30분 전, 외교부의 비공개 서버 중 하나에서 정체불명의 데이터 유출 시도가 감지되었다. 아직 초기 단계였지만, 만약 유출된 정보가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의 기밀 문서라면 국가적인 재앙이 될 수도 있었다. 젠장, 놈들의 IP 주소가 계속 바뀌고 있어.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니야. 배후에 조직이 있는 게 틀림없어. 팀의 막내인 김 요원이 거의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그의 입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상황실 전체가 패닉에 빠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김 요원. 침착해. 나지막하지만 무게감 있는 목소리가 소란스러운 상황실을 조용히 갈랐다. 모든 요원들의 시선이 상황실 입구로 향했다. 그곳에는 방금 막 외근에서 돌아온 듯한 평범한 회색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특별할 것 없는 외모, 부드러운 인상,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성실해 보이는 40대 가장의 모습이었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최정예 조직의 팀장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든 남자. 바로 반방첩 부서의 오지훈 부장이었다. 지훈은 당황하는 팀원들을 지나쳐 천천히 메인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요란하게 키보드를 두드리는 대신 팔짱을 낀 채 조용히 화면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운 코드의 바닷속에서 보이지 않는 패턴을 읽어내려는 듯 깊고 차분하게 빛나고 있었다. 로그 기록 전체를 타임라인 순으로 다시 배열해봐. 유출 시도, 시간대뿐만 아니라 그 전후 24시간 동안의 모든 접속 기록을. 네. 하지만 부장님, 그러면 데이터 양이 너무 방대해서. 시키는 대로 해. 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김 요원은 마지못해 키보드를 조작했다. 잠시 후 스크린에는 훨씬 더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떠올랐다. 지훈은 스크린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의 눈이 빠르게 화면을 훑기 시작했다. 마치 수만 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퍼즐판에서 단 하나의 결정적인 조각을 찾아내려는 듯했다. 잠깐, 거기 03시 47분 기록 확대해봐. 그가 가리킨 곳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시스템 내부 점검을 위한 자동 접속 로그였다. 이건 그냥 시스템 자체 백업 로그인데요. 아니, 백업 프로토콜을 위장한 워몰이야. 놈들은 외부에서 직접 침투한 게 아니야. 최소 몇 주 전부터 내부망에 잠입해서 시스템의 가장 취약한 자동 점검 시간을 이용해 데이터를 빼돌리려 한 거다. IP를 계속 바꾸는 건 우리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속임수일 뿐이야. 그의 분석을 듣는 순간 모든 요원들의 얼굴에 경악이 스쳐 지나갔다. 지훈은 김 요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지금부터 외부 IP 추적은 중단하고 해당 시간대에 내부망에 접속한 모든 단말기를 역추적해. 범인은 이 건물 안에 있어. 지훈의 명료한 지시가 떨어지자 혼란에 빠졌던 상황실은 순식간에 활기를 되찾았다. 요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훈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자신의 사무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책상 위에는 그의 경쟁자인 윤진섭 대외협력국장이 주도하는 화려한 프로젝트 기획안이 놓여 있었다. 그는 겉만 번지르르하고 실속 없는 기획안을 경멸 어린 눈으로 잠시 쳐다보았다. 윤진섭 같은 자들이 쇼를 하는 동안 진짜 위협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다가오는 법이었다. 오후 6시. 지옥 같던 하루가 끝나고 지훈은 평범한 40대 가장으로 돌아왔다.
그는 차를 몰아 집으로 향하며 금요일 저녁의 가벼운 해방감을 만끽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더 이상 국가 기밀이나 내부의 적 같은 단어는 없었다. 오직 아내, 윤소연이 해줄 맛있는 저녁 식사와 주말 동안 함께 볼 영화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올해로 결혼 20주년. 강산이 2번 변하는 시간 동안 아내 서연은 언제나 그의 곁을 지켜주었다. 무뚝뚝하고 일밖에 모르는 자신을 군말 없이 내조해 주었고 하나뿐인 딸 민지를 훌륭하게 키워냈다. 지훈에게 가정이란 치열하고 냉정한 현실 속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지켜주는 견고한 성체와도 같았다. 그는 집으로 가는 길에 아내가 좋아하는 빵집에 들러 작은 치즈 케이크를 한 조각 샀다. 서연이 이걸 보고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남편은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가정을 사랑하고 아내에게 충실한 남자라고 굳게 믿었다. 다녀왔어.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그를 맞았다. 아내 서연은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지훈은 익숙하고 평온한 그 풍경에 안도감과 행복감을 느꼈다. 이거 당신 좋아하는 케이크야. 밥 먹고 먹자. 그가 식탁 위에 케이크 상자를 올려놓으며 말했다. 서연은 그를 돌아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녀의 미소가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지만 지훈은 그저 아내가 피곤하기 때문일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고마워요. 어서 앉아요. 밥 다 됐어요. 그들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기 시작했다. 지훈은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소동을 대충 얼버무리며 이야기했고 서연은 간간히 맞장구를 쳐주었다. 지훈은 따뜻한 밥과 찌개를 먹으며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치열한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간. 바로 그 순간 그의 평화로운 세계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내가 밥을 먹다 말고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지훈이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여보, 아내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지훈의 뇌가 그 문장을 해석하는데 몇 초의 시간이 걸렸다. 그는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혹은 아내가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의 대사를 흉내내며 농담을 하는 것이라고. 그는 어색하게 웃었다. 무슨 농담이야. 그게 재미없어.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그가 알던 따뜻하고 익숙한 눈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차가운 결심과 알 수 없는 슬픔, 그리고 아주 약간의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하듯 또렷하게 말했다. 이혼해줘요.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요. 쨍그랑 지훈의 손에 들려있던 젓가락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금속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완벽한 진공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는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한 채 지난 20년간 자신의 아내였던 저 낯선 여자를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내 인생의 마지막 저녁 식사가 될 그 식탁을 향해 걸어갔다. 이것은 농담도 드라마도 아니었다. 그의 견고했던 성체가 내부에서부터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1분, 아니면 10분. 지훈의 감각 속에서 시간이라는 개념은 녹아내려 질척한 늪이 되어버렸다. 그는 여전히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다. 조금 전까지 온기를 내뿜던 된장찌개는
싸늘하게 식어 표면에 하얀 기름막이 떠 있었다. 아내 서연은 어느새 소파로 자리를 옮겨 그를 등지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어깨는 미동도 없었다. 마치 조각상 같았다. 지훈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국가정보원의 최정예 요원으로서 그는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하는 훈련을 받아왔다. 대통령 암살 시도, 원자력 발전소 테러, 동시다발적인 사이버 공격. 그 어떤 혼란 속에서도 그는 냉철함을 잃지 않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분석 능력과 위기 대처 능력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아내의 배신, 그것은 그의 훈련 매뉴얼에 존재하지 않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종류의 재앙이었다. 그의 이성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대신 그의 기억은 멋대로 과거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지난 20년의 세월, 그가 아내와 함께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체의 모습을 그들의 시작은 평범하고 소박했다. 대학 졸업 후 작은 가구 회사에 막 입사했던 25의 오지훈은 친구의 소개로 무역회사 격리 사원이었던 윤서연을 만났다. 웃을 때마다 반달처럼 휘어지는 눈, 차분하고 다정한 말투. 그는 첫눈에 그녀에게 반했다. 1년간의 열애 끝에 그들은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서 결혼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그들은 행복했다. 지훈은 월급을 타면 언제나 그녀가 좋아하는 꽃을 한 다발 사들고 퇴근했고, 서연은 그의 서툰 솜씨를 칭찬하며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주말이면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미래를 꿈꿨다. 딸 민지가 태어나고 그들의 세상은 더욱 완전해졌다. 지훈은 가족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다. 그는 탁월한 업무 능력과 성실함을 인정받아 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과장에서 차장으로, 그리고 40이 되던 해에 마침내 부장으로 승진했다. 그 사이 그들은 빌라를 팔고 신도시의 번듯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딸 민지는 무럭무럭 자라 명문대생이 되었고 기숙사 생활을 위해 집을 떠났다. 지훈은 자신의 삶이 성공적인 가장의 표준 모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아내와 딸에게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제공했다. 단 한 번도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말을 듣게 한 적이 없었고 거친 말을 하거나 손찌검을 한 적도 없었다. 그는 술이나 도박 같은 것에 한눈 판 적도 없었다. 그의 세상은 오직 회사와 집, 두 곳뿐이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결혼 초에 뜨거웠던 열정은 점차 익숙한 편안함으로 바뀌어갔다. 그는 더 이상 아내에게 매일 사랑한다고 속삭이지 않았고 아내 역시 그에게 살가운 애정 표현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훈은 그것이 모든 부부들이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활활 타오르던 장작불이 은은하고 따뜻한 온기를 내뿜는 화롯불로 변하는 것처럼 그는 그 온기 속에서 안정감을 느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가 안정감이라고 믿었던 것들 속에 이미 균열의 징후들이 숨어 있었다. 1년 전쯤이었을까. 아내가 갑자기 도예를 배우고 싶다고 했다. 일주일에 2번. 저녁 시간을 꼬박 할애해야 하는 수업이었다. 당신도 이제 취미 생활 좀 해야지. 좋은 생각이야. 예쁜 그릇 많이 만들어와. 지훈은 진심으로 그녀를 응원했다. 늘 가족을 위해 희생만 하던 아내가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보기 좋았다. 처음 몇 달간 서연은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자신이 만든 삐뚤삐뚤한 그릇들을 자랑하며 아이처럼 기뻐했다.
지우는 그런 그녀의 모습이 사랑스러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 조금씩 변해갔다. 그녀는 도예 수업이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화장을 하고 평소에 입지 않던 외출복을 꺼내 입었다. 수업이 끝나고 공방 사람들하고 차 한잔하고 간다며 늦게 귀가하는 날도 잦아졌다. 그녀의 핸드폰에는 도예반 사람들이라는 단체 채팅방이 생겼고 그녀는 종종 그 채팅방을 들여다보며 희미한 미소를 짓곤 했다. 지우는 그 모든 변화를 긍정적으로만 해석했다. 아내가 새로운 친구들이 생겨서 활기를 찾았구나. 그는 아내가 자신에게서 느끼지 못하는 즐거움을 다른 곳에서라도 찾기를 바랐다. 그가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한 생각에 빠져 있었던가. 그는 아내의 세상에 생긴 새로운 행성을 그저 멀리서 반짝이는 아름다운 별 정도로만 여겼다. 그 행성이 무서운 속도로 자신의 아내를 끌어당겨 결국 집어삼켜 버릴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그는 아내의 외로움을 보지 못했다. 딸이 집을 떠난 뒤 텅 빈 집에서 그녀가 느꼈을 허전함을 그는 헤아리지 못했다. 그는 그저 자신이 뼈 빠지게 일해서 벌어다 주는 돈과 안정적인 가정이면 충분하다고 믿었다. 그는 아내에게 필요한 것이 때로는 따뜻한 저녁 식사보다 다정한 눈맞춤 한 번이고 값비싼 선물보다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화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완벽한 방관자였다. 자신의 아내가 서서히 다른 남자에게 물들어가는 동안 그는 그저 자신의 성체가 안전하다고 믿으며 성벽 위에서 잠들어 있었던 것이다. 왜 마침내 지훈의 입에서 첫 마디가 터져 나왔다. 목이 바싹 말라 갈라진 목소리였다.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는데. 소파에 앉아있던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그녀는 지친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대답은 그 어떤 비난보다도 더 잔인했다. 그것은 지난 20년간의 결혼 생활 전체에 대한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이 끝났다. 지우는 이 부조리한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상식과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에게 다가가려 했다. 무릎이라도 꿇고 빌고 싶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준다면 전부 다 고치겠다고, 제발 떠나지 말라고.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소파 앞에서 멈춰 섰다. 아내의 눈빛, 그 안에서 그는 보았다. 더 이상 자신을 향한 사랑도, 미움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은 완벽한 무관심을. 그녀의 마음은 이미 이 집을 떠나 있었다. 그 순간 지우는 깨달았다. 그의 성체는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그 성체는 오직 그 혼자만의 착각 속에 존재했던 신기루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아내의 눈빛은 견고한 성벽과 같았다. 오지우는 그 앞에서 무력한 폐잔병이 되었다. 그가 지난 20년간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사랑, 신뢰, 추억의 탑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아내에게 다가가 무릎이라도 꿇고 싶었지만 그녀의 눈빛이 그를 막아세웠다. 그 눈은 더 이상 다가오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의 아내 윤서연은 그의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익숙했던 그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멀고 낯선 타인이 되어버렸다. 그날 밤 그들은 결혼 20년 만에 처음으로 각방을 썼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딸 민지의 텅 빈 방에서 베개와 이불을 가져와 소파에 자리를 폈다. 지우는 차마 그녀에게 침실에서 자라고 말하지 못했다. 이미 그들의 침실은 더 이상 부부의 공간이 아니었다. 사랑의 온기가 사라진 침실은 낯설고
서늘한 동굴에 불과했다. 지우는 텅 빈 침대에 홀로 누웠다. 옆자리의 온기가 사라지자 침대는 축구장처럼 넓게 느껴졌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국가정보원 요원으로서 수면 부족은 익숙한 일이었지만 지금의 불면은 차원이 다른 고통이었다. 그의 분석적인 두뇌는 쉬지 않고 돌아갔다. 그는 아내의 말을, 표정을, 눈빛을 수백 번, 수천 번 복기했다. 마치 암호 해독을 하듯 그는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논리적인 오류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려 애썼다. 처음에는 부정의 단계가 찾아왔다. 이건 현실이 아니야. 끔찍한 악몽일 뿐이야.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서연이는 내 옆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을 거야. 그는 아내가 정신적으로 아픈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심한 우울증이나 혹은 여성들이 겪는다는 갱년기 증상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아내를 환자로 규정하고 자신이 그녀를 치료하고 구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부정의 단계가 지나가자 격렬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가족을 위해, 저 여자를 위해 내 청춘을 다 바쳤는데, 그런데 감히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벽이라도 부수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그는 가까스로 이성을 붙잡았다. 그는 분노를 표출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남자였다. 분노는 곧 초라한 자기 연민과 협상의 단계로 넘어갔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무심했나? 기념일을 깜빡 잊었나?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녀에게 큰 상처를 준 걸까? 그는 자신의 모든 행동을 되짚어 보았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그는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다. 내일 아침 아내와 차분하게 대화를 나눌 것이다. 그녀의 말을 모두 들어주고 잘못했다고 빌 것이다. 함께 여행을 가자고 제안할 것이다. 그녀가 좋아하는 선물을 사줄 것이다. 그는 이 결혼을, 이 가정을 지켜낼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는 유능한 문제 해결사였으니까.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그의 모든 논리적인 사고와 전략들은 힘을 잃고 무너져 내렸다. 결국 그의 머릿속에 남은 것은 단 하나의 질문이었다. 그 새끼는 도대체 누구지? 질투라는 이름의 시커먼 독사가 그의 심장을 칭칭 감고 조여왔다. 그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 남자에게 웃어주고 그 남자와 손을 잡고 그 남자와 상상은 거기서 멈췄다. 더 이상 나아갔다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렇게 지옥 같은 밤이 지나갔다. 동이 트고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을 때 지우는 자신이 한숨도 자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퀭한 눈으로 침실을 빠져나왔다. 소파는 비어 있었다. 아내는 이미 일어나 부엌에 있었다. 그녀는 어제와 똑같이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그 평온한 모습이 지훈을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다. 서연아, 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우리 얘기 좀 해. 서연은 커피 잔을 든 채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그 서늘함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어제 내가 한 말이 전부예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아니, 있어야 해. 20년이야. 우리가 함께 살아온 세월이 40년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할 말이 없을 수가 있어. 지우는 결국 언성을 높였다. 하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지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말해봐. 내가 고칠게. 당신이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제발, 제발 이유라도 말해줘. 그의 애원에
그녀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무언가 망설이는 듯했다. 지우는 그 순간 작은 희망을 보았다. 하지만 그 희망은 곧바로 산산조각 났다. 이유를 말하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당신만 더 비참해질 뿐이에요. 비참해져도 상관없어. 알아야겠어, 그 자식이 누군지. 언제부터 만났는지. 전부 다 의미 없어요. 서연은 차갑게 말을 잘랐다. 내 마음이 이미 당신을 떠났어요. 그게 유일한 이유고 전부예요. 그러니까 제발 나를 좀 놓아주세요. 마지막으로 부탁할게요. 그녀는 커피잔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지우는 망연자실한 채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모든 전략과 애원은 무용지물이었다. 아내는 더 이상 그와 협상할 의지가 없었다. 그녀는 이미 전쟁을 끝내고 떠난 뒤였다. 홀로 폐허에 남겨진 것은 오직 그뿐이었다. 잠시 후 서연은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나왔다. 어디가 바람 좀 쐬고 올게요. 같이 가서 혼자 있고 싶어요. 그녀는 그의 말을 다시 한번 잘랐다. 그리고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지훈의 심장에 대모처럼 박혔다. 지훈은 텅 빈 집 안에 홀로 남겨졌다. 어젯밤의 충격은 이제 차가운 현실이 되어 그의 온몸을 옥죄어왔다. 그의 이성적인 두뇌는 마침내 인정해야만 했다.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것은 그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재앙의 시작일 뿐이라고. 그의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집은 완벽한 타인의 공간이 되었다. 오지훈과 윤서연은 같은 지붕 아래 살았지만 보이지 않는 국경선을 사이에 둔 두 나라의 국민처럼 서로를 대했다.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면 서로의 시선을 피했고 식사는 각자 다른 시간에 해결했다. 밤이 되면 서연은 어김없이 딸의 방으로 들어갔고 굳게 닫힌 방문은 그들 사이에 놓인 거대한 장벽이 되었다. 처음 며칠 동안 지우는 무력감과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그의 유능한 두뇌는 작동을 멈췄고 그의 몸은 납처럼 무거웠다. 그는 회사를 병가내고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왜라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오지훈은 평생을 무력감에 젖어 살도록 훈련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국가의 위협에 맞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러온 요원이었다. 절망의 늪에서 며칠을 보낸 뒤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차갑고 단단한 것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의 생존 본능이자 20년간 그의 몸에 각인된 전문가로서의 직업의식이었다. 슬픔은 사치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상이 아니라 정보다. 어느 날 새벽 잠 못 이루고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지우는 마침내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상처받은 남편의 역할에 머물러 있지 않기로 했다. 그는 이제부터 이 사건을 하나의 반방첩 작전으로 취급하기로 했다. 작전명 아내의 진실, 목표 배우 세력 및 공모자 색출, 사건의 전말 파악. 그는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아내를 상대로 사용해 본 적 없는 자신의 모든 기술과 능력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정을 파괴한 보이지 않는 적을 추적하는 냉철한 사냥꾼이었다. 1단계 정보 수집 및 분석. 그는 가장 먼저 지난 1년간의 기억을 복귀하기 시작했다. 그는 책상 위에 하얀 종이를 펼쳐놓고 서연의 행동 패턴 변화를 시간 순서대로 기록했다. 그의 기억력은 훈련된 전문가답게 비상했다. 1년 전 도예 수업 시작 주 2회. 8개월 전 공방 친구들 과외 모임이 잦아짐, 귀가 시간 늦어짐.
6개월 전 새로운 옷과 화장품 구매 빈도 증가. 5개월 전 스마트폰 비밀번호 설정. 이전까지는 비밀번호가 없었음. 3개월 전 주말에 친구 경조사, 나 동창회 등 외부 약속 급증. 그는 자신이 기록한 내용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이 모든 것이 명백한 위험 신호였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아내의 긍정적인 사회생활 정도로만 치부했다. 그는 얼마나 완벽한 바보였던가. 그는 자신이 기록한 타임라인 옆에 당시 자신의 생각을 적어 넣었다. 아내의 취미생활 응원, 사생활 존중. 그의 기록은 한심한 남편의 오판에 대한 보고서나 다름없었다. 2단계 물리적 증거 확보, 기억 분석을 마친 그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그는 서재 캐비닛 깊숙한 곳에서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소형 녹음기와 위치 추적기를 꺼냈다. 그것들은 현장 요원 시절 사용하던 낡은 장비들이었다. 아내를 상대로 이런 짓을 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 없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장비를 점검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외출 준비를 하는 사이 그는 그녀의 자동차 운전석 밑에 능숙한 솜씨로 위치 추적기를 부착했다. 그리고 그녀가 평소에 들고 다니는 핸드백 안감에 펜처럼 생긴 작은 녹음기를 몰래 넣어두었다. 자신의 아내를 감시하고 도청하는 행위. 그는 자신이 괴물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진실을 위해서라면 악마라도 되어야 했다. 그날 이후 지우는 자신의 서재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아내의 하루를 추적했다. 그녀의 동선은 그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백화점, 미용실, 도예 공방, 그리고 일주일에 서너 번. 그녀는 약속이라도 한 듯 강남의 한 특정 지역으로 향했다. 그녀가 그곳에 갈 이유는 전혀 없었다. 그는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신용카드 명세서를 온라인으로 조회했다. 그녀가 강남의 그 지역에서 결제한 내역들이 나타났다. 낯선 이름의 카페, 파스타 레스토랑, 와인바. 모두 그가 한 번도 함께 가본 적 없는 장소들이었다. 그는 그 장소들을 지도 위에 하나씩 핀으로 표시했다. 점들이 모여 하나의 분명한 구역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곳이 바로 적의 아지트였다. 3단계 핵심 정보 접근 시도. 가장 중요한 정보는 아내의 스마트폰 안에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녀의 스마트폰은 패턴과 지문 인식으로 이중 잠금이 되어 있었다. 지우는 그녀가 잠든 사이 그녀의 손가락을 몰래 가져다 대볼까 하는 끔찍한 생각까지 했다. 하지만 그는 가까스로 그 충동을 억눌렀다. 아직은 아니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 모든 것을 망칠 수도 있었다. 그는 대신 다른 방법을 택했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에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집안의 와이파이 공유기를 해킹했다. 그리고 아내의 스마트폰이 와이파이에 접속하는 순간 모든 데이터를 자신의 노트북으로 미러링하도록 설정했다. 국정원 사이버 안보팀의 기술에 비하면 조악한 수준이었지만 아마추어를 속이기에는 충분했다. 며칠간의 작업 끝에 마침내 그는 아내의 스마트폰 데이터를 손에 넣는 데 성공했다.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사진첩, 판도라의 상자가 그의 눈앞에서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이 모든 과정 동안 지우는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했다. 그는 낮에는 유능하고 침착한 오 부장이었고 밤에는 아내의 비밀을 파헤치는 비밀 요원이었다. 그의 동료들은 그가 조금 피곤해 보인다고 말했지만 누구도 그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매일 밤
서재 책상에 앉아 아내의 행적을 분석하며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고. 이것은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고. 이것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하나의 작전일 뿐이라고. 하지만 지도 위에 찍힌 붉은 핀들을 볼 때마다 그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았다. 그 핀들은 단순한 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내의 거짓말이었고, 자신의 어리석음이었고, 지난 20년간의 결혼 생활에 찍힌 사망 선고의 마침표였다. 오지훈은 자신의 서재를 작전 상황실로 만들었다. 벽에는 아내의 동선이 표시된 지도가 붙었고, 책상 위에는 노트북 3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한 대는 아내의 스마트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미러링했고, 다른 한 대는 위치 추적기의 신호를 수신했으며, 마지막 한 대는 수집된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데 사용되었다. 방 안에는 밤새 식지 않은 커피 향과 차갑게 타들어가는 남자의 분노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판도라의 상자는 메신저 대화록에서부터 열렸다. 수백 개의 대화방 목록 중에서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강 작가님이라는 이름이었다. 다른 대화방들은 대부분 읽지 않은 메시지가 쌓여 있었지만 유독 그 대화방만큼은 언제나 가장 위에 올라와 있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그 대화방을 클릭했다. 심장이 얼음물에 담긴 것처럼 차가워졌다. 그 안에는 지난 8개월간 아내와 그 남자가 나눈 모든 대화가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다. 단순한 안부 인사를 넘어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감정을 나누고 미래를 약속하는 연인들의 미러였다. 서연 씨, 오늘 만든 찻잔 꼭 당신을 닮았어요. 단아하고 아름다워요. 호호, 작가님도 참 빈말이라도 기분 좋네요. 빈말 아니에요. 내 눈에는 세상에서 당신이 가장 아름다워요. 오늘 남편이 또 늦는데요. 텅 빈 집에 혼자 있으려니 너무 외롭네요. 내가 지금 달려갈까요? 당신의 외로움. 내가 다 안아주고 싶은데 안 돼요. 위험해요. 보고 싶어요. 서연 씨 미치도록. 지우는 스크롤을 내리는 손을 멈출 수 없었다. 그것은 자신의 심장을 스스로 난도질하는 끔찍한 고문이었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알아야만 했다. 이 지옥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 우리 언젠가는 함께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내가 다 정리하고 당신 데리러 갈게요. 우리 둘만의 예쁜 집을 짓고 매일 아침 당신이 내린 커피를 마시며 눈을 뜨고 싶어요. 아내가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애교 섞인 이모티콘과 사랑스럽고 수줍은 말투. 지우는 자신이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아내의 진짜 모습을 본 적이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는 그저 남편이라는 이름의 껍데기였을 뿐.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른 남자가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 남자의 이름은 강태민. 도의 공방에서 만난 자칭 소설가 지망생이라고 했다. 지우는 국정원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그의 이름을 검색했다. 동명이인이 수십 명 나왔지만 아내의 사진첩에서 몰래 빼낸 그의 사진과 대조한 결과 어렵지 않게 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다. 강태민, 46, 전과 기록 없음. 직업은 소설가가 아니라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다. 이미 이혼한 경력이 한 번 있었고 슬에 자녀는 없었다. 재산 상태는 꽤 좋은 편이었다. 지우는 그의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부드러운 눈매, 지적인 분위기, 세련된 옷차림. 자신과는 정반대의 남자였다. 자신에게 없는 모든 것을 가진 남자.
지우는 난생 처음으로 지독한 패배감과 열등감에 휩싸였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사진첩에서 나왔다. 나의 비밀이라는 이름의 폴더. 그 안에는 아내와 강태민이 함께 찍은 수십 장의 사진들이 있었다. 레스토랑에서 와인 잔을 기울이며 웃는 모습, 단풍이 든 산길을 손잡고 걷는 모습, 그리고 강원도의 한적한 펜션. 침대 위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까지. 지우는 마지막 사진을 보는 순간 노트북을 덮어버렸다. 더 이상은 볼 수 없었다. 모니터 화면에서 터져나온 배신의 이미지가 그의 눈을 멀게 할 것 같았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향했다. 그리고 변기를 붙잡고 거친 소리를 내며 위액을 토해냈다. 속을 다 비워냈지만 메스꺼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남자가 서 있었다.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고 뺨은 수척했으며 며칠 동안 깎지 않은 수염이 지저분하게 자라 있었다. 국가정보원의 유능한 부장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저 아내의 배신 앞에 무력하게 무너져 내린 초라하고 불쌍한 중년 남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는 찬물을 틀어 얼굴에 끼얹었다. 차가운 물줄기가 그의 정신을 조금이나마 되돌려 놓았다. 그는 다시 서재로 돌아왔다. 그리고 덮어두었던 노트북을 열었다. 감정에 휩쓸릴 시간이 없었다. 이제 겨우 1차 정보 수집이 끝났을 뿐이었다. 그는 알아내야 할 것이 더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 문제인지, 아니면 그 배후에 자신이 모르는 더 거대한 무언가가 숨어 있는지. 그는 아내의 핸드백에 넣어두었던 녹음기의 파일을 다운로드했다. 파일은 수십 개였지만 대부분은 의미 없는 소음뿐이었다. 그는 인내심을 갖고 하나씩 파일을 재생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귀를 잡아끄는 대화를 찾아냈다. 이틀 전 아내가 강태민과 카페에서 만났을 때의 대화였다. 그래서 지훈 씨한테는 아직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충격받을 거예요. 언제까지고 숨길 수는 없어요. 서연 씨, 우리 관계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해요. 알아요. 하지만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다 막아줄게. 그 사람, 보기보다 그렇게 강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일 뿐이잖아. 지우는 마지막 문장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평범한 회사원. 저들은 자신을 그렇게 얕보고 있었다. 자신을 완벽하게 속이고 뒤에서는 한심한 남편으로 취급하며 비웃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차가운 이성과 냉정한 분노만이 남았다. 그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상처받은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국가의 적을 상대하던 대한민국 최고의 반방첩 전문가 오지훈이었다. 그는 자신의 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깨달았다. 이것은 더 이상 아내의 외도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조용하고 잔인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주말 저녁, 오지훈은 거실 소파에 앉아 아내를 기다렸다. 집안의 모든 불은 꺼져 있었고 오직 스탠드 조명의 희미한 불빛만이 그의 침묵하는 얼굴 위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그의 앞 커피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 한 대와 사진 몇 장, 그리고 작은 녹음기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마치 재판을 앞둔 검사가 증거물을 검토하듯 그의 모습은 냉정하고 침착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뜨거운 용암 같은 분노와 차가운 얼음 같은 슬픔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현관문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아내 서연이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귀가했다. 그녀는 거실의 어둠 속에 앉아있는 지훈의 실루엣을 보고는 움찔 놀랐다. 어머, 아직 안 자고 있었어요. 불은 왜 다 끄고? 그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하며 거실 조명 스위치를 켰다. 환한 빛과 함께 테이블 위에 놓인 물건들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굳어졌다. 오늘 도예 수업은 어땠어? 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메마른 톤이었다. 아, 오늘도 재밌었죠. 다들 실력이 많이 늘어서. 서연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의 눈치를 살피며 횡설수설했다. 그래, 당신이 다니는 공방은 참 좋은 곳인가 봐. 강남에 있는 카페에서도 수업을 다 하고. 지훈은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그녀 쪽으로 밀었다. 지난달 신용카드 명세서였다. 그녀가 강남의 한 카페에서 결제한 내역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그건 수업 끝나고 공방 사람들이랑 같이 차 한 잔. 공방 사람들. 지훈은 다음 증거물을 내밀었다. 그것은 서연과 강태민이 그 카페에서 마주 앉아 다정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멀리서 망원 렌즈로 촬영한 국정원 현장 요원들이 사용하는 고화질의 사진이었다. 서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사람도 공방 사람인가? 당신하고 아주 친해 보이는데. 둘이서 산책도 같이 하고. 다음 사진이 테이블 위로 던져졌다. 단풍이 든 산길을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처럼 몸을 휘청거렸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와 불신으로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그 순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말해봐. 윤서연, 이 자식 누구야?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받은 남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적을 신문하는 냉혹한 요원의 눈빛이었다. 내가 잘못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마침내 서연의 입에서 울음 섞인 사과가 터져 나왔다. 지훈은 그녀의 눈물을 기다렸다는 듯 마지막 증거물을 재생했다. 작은 녹음기에서 며칠 전 그녀와 강태민이 나누었던 대화가 흘러나왔다. 그 사람, 보기보다 그렇게 강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일 뿐이잖아. 강태민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우는 순간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지훈은 녹음기를 끄고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평범한 회사원이라. 그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래, 나는 당신에게 그저 그런 남자였겠지. 당신이 보기에 나는 따분하고 재미없고 한심한 남자였을 거야. 지훈은 분노에 찬 비난을 쏟아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공포에 질려있던 서연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떨리는 몸을 일으켜 그를 마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슬픔과 원망과 체념의 감정이었다. 네? 그녀의 입에서 뜻밖의 대답이 나왔다. 맞아요. 당신은 그런 남자였어요. 지훈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의 방역에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내가 언제 가장 외로웠는지 알아요. 그녀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을 이어갔다. 혼자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바로 당신 옆에 앉아 있는데 당신이 나를 전혀 보고 있지 않다고 느낄 때였어요.
당신은 나랑 같이 소파에 앉아서도 항상 TV나 핸드폰만 보고 있었죠.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 기분이 어떤지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물어본 적 있어요. 당신은 나한테 좋은 집, 좋은 옷, 부족함 없는 생활을 줬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당신은 단 한 번도 당신 자신을 내게 주지 않았어요. 당신의 진짜 속마음, 당신의 힘든 점, 당신의 꿈. 나는 당신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지난 10년간 부부가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룸메이트였어요. 그녀의 모든 단어는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지훈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자신이 정의로운 피해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그를 가해자의 자리에 세우고 있었다. 그 사람, 태민 씨는 달랐어요. 그는 내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내가 만든 삐뚤삐뚤한 찻잔을 보고 내 안에 천재적인 예술가가 살고 있다고 말해줬어요. 내가 하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인 것처럼 들어줬다고요. 지난 10년간 처음이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오지훈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윤서연이라는 한 여자로 봐준 건 그녀는 변명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려는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지독하게 아픈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었다. 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가 구축해왔던 모든 논리와 명분, 그리고 피해자로서의 정당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아내의 불륜을 심판하려 했지만 결국 자신의 지난 20년을 심판받고 있었다. 그는 아내를 배신한 여자가 아니라 자신이 오랫동안 방치해온 외로운 영혼을 보고 있었다. 그의 분노는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형언할 수 없는 거대한 슬픔과 혼란만이 남았다. 미안해요. 서연은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고 비틀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아니, 딸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지훈은 거실에 홀로 남겨졌다. 테이블 위에는 그의 승리를 증명하는 증거물들이 흩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승리한 것 같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패배자였다. 그는 아내를 잃었고, 가정을 잃었고, 그리고 지난 20년간 자신이 올바르다고 믿어왔던 자기 자신마저 잃어버렸다. 지난밤에 폭풍 같은 대화가 끝나고 집 안에는 기이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것은 화해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파괴된 뒤에 찾아오는 폐허의 고요함이었다. 오지훈은 더 이상 아내를 신문하지 않았고 아내 윤서연 역시 그를 피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실체를, 그리고 이 결혼의 민낯을 확인한 뒤 더 이상 싸울 힘도 변명할 기력도 남아있지 않은 지친 병사들 같았다. 지훈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 그의 영혼을 지배했던 차가운 분노와 배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아내의 마지막 말이 남긴 깊은 상처와 뒤늦게 밀려온 뼈아픈 후회가 자리 잡았다. 당신은 단 한 번도 당신 자신을 내게 주지 않았어요. 그녀의 말은 진실이었다. 그는 지난 20년간 아내의 남편이었지만 단 한 번도 그녀의 연인이었던 적은 없었다. 그는 훌륭한 가장이었을지는 몰라도 다정한 남자는 아니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것은 가정이 아니라 안정적인 가장이라는 자기만족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는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고 싶었다. 깨져버린 신뢰를 다시 붙이고 떠나버린 아내의 마음을 되돌리고 싶었다. 국정원 요원으로서의 그의 능력은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는 이제부터 오직 한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이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하기로 했다. 작전의 첫 단계는 사과였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서연은 이미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등 뒤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서연아.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서연의 어깨가 희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미안해. 그는 그녀의 불륜을 용서한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지난 20년에 대해 사과하고 있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당신이 그렇게 외로운 줄도 모르고 나 혼자 괜찮다고 우리 관계는 문제없다고 착각하고 살았어. 정말 미안해.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서연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떠올랐다. 그녀는 잠시 지훈을 바라보더니 이내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신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나도 노력했어야 했는데. 그녀의 대답은 용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확인하는 마지막 남은 미안함의 표현이었다. 지훈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두 번째 단계는 과거를 되돌리는 것이었다. 그는 서툴게나마 낭만적인 남편의 역할을 연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퇴근길에 이유 없이 장미꽃 한 다발을 사들고 갔다. 결혼 기념일에도 사본 적 없는 꽃이었다. 서연은 놀란 얼굴로 꽃다발을 받아들었지만 기뻐하는 기색은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마워요 라고 짧게 말하고는 꽃을 화병에 꽂아두었다. 그 장미꽃은 집안의 냉랭한 공기와 어울리지 못한 채 금방이라도 시들어버릴 것처럼 위태롭게 서 있었다. 그는 주말에 제주도 항공권과 최고급 호텔을 예약했다. 그들의 신혼여행지였다. 그는 20년 전의 추억을 되살리면 그녀의 마음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우리 다음 주에 제주도 갈까? 우리 신혼여행 갔던 호텔. 그대로 예약했어. 그가 기대에 찬 얼굴로 그녀에게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지만 가고 싶지 않아요. 왜? 지훈 씨, 헌옷에 새 단추를 단다고. 그 옷이 새 옷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추억 여행이 아니에요.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가 하는 모든 노력은 그녀에게 그저 부질없는 몸짓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값비싼 선물을 사들고 죽은 사람의 무덤을 찾아온 어리석은 조문객처럼 느껴졌다. 그의 마지막 시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었다. 우리 부부 상담 받아보는 거 어때? 그가 어렵게 꺼낸 말이었다. 평생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온 그에게는 낯선 사람 앞에서 자신의 결혼 생활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다.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최선의 노력이었다. 서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지훈을 깊고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길을 잃은 아이를 바라보는 어른의 그것과 같았다. 지훈 씨,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고마워요. 당신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진심이라는 것도 알고요. 만약 5년 전, 아니 3년 전에 당신이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뭔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내 마음속의 유리잔은 이미 깨져버렸어요. 깨진 잔을 다시 붙일 수는 없잖아요. 당신의 이런 노력은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 뿐이에요. 당신에게 아무것도 돌려줄 수 없는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그녀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 눈물은 이미 오래전에 다 말라버린 듯 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이 전쟁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의 모든 노력은 이미 죽어버린 관계 위에서 추는 서글픈 춤에 불과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집 안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지만 이전의 침묵과는 성격이 달랐다. 그것은 더 이상 어색하고 긴장된 침묵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내쉬는 길고 깊은 체념의 한숨과도 같은 침묵이었다. 그들은 이제 이별을 향한 마지막 계단을 함께 내려가고 있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시간의 흐름에 몸을 맡긴 지 며칠이 지났을까. 굳게 닫혀있던 현관문이 오랜만에 활기찬 소리와 함께 열렸다. 다녀왔습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딸 민지가 주말을 맞아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20살의 싱그러운 에너지가 죽은 듯 고요했던 집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흔들었다. 오지훈과 윤서연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각자의 방에서 나와 현관으로 향했다. 그들은 딸 앞에서만큼은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우리 딸 왔어. 고생했네. 엄마, 아빠 잘 지냈어요. 민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은 얼굴로 부모를 번갈아 안았다. 그녀는 집안의 냉랭한 공기를 아직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지훈과 서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딸의 가방을 받아들었다. 그 순간 그들은 부부가 아닌 딸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임시로 결성된 위태로운 동맹이었다. 아빠, 이번에 과제 A+ 받았다. 나 완전 잘했지. 엄마, 나 새 옷 샀는데 어때 예뻐? 민지는 제잘거리며 학교 생활과 친구들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지훈과 서연은 최선을 다해 맞장구를 쳐주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연기했다. 하지만 딸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똑똑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오랜만에 식탁에 함께 마주 앉았다. 서연은 딸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었고 지훈은 일부러 더 과장되게 농담을 던졌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 뿐이었다. 어느 순간부터 민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녀는 말없이 밥을 먹으며 아빠와 엄마의 얼굴을 번갈아 훑어보았다.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차갑고 어색한 공기를. 그들은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대화는 언제나 딸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다. 마치 통역사가 필요한 외국인들처럼. 왜들 그래? 민지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뭐가? 지훈이 애써 태연한 척 되물었다. 두 사람 싸웠어. 분위기가. 왜 이래? 나 오기 전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날카로운 지적에 지훈과 서연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아니야. 싸우긴 누가. 아빠가 회사 일 때문에 좀 피곤해서 그래. 서연이 서둘러 변명했지만 그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다. 민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의심과 불안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날의 저녁 식사는 지독하게 길고 불편하게 끝이 났다. 밤이 깊었다. 지훈은 서재에, 서연은 거실 소파에, 민지는 자신의 방에. 한 지붕 아래 세 사람은 각자의 섬에 고립되어 있었다. 민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방을 나와 지금은 엄마가 임시 거처처럼 사용하고 있는 소파로 다가갔다. 서연은 잠든 줄 알았지만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있었다. 엄마, 민지의 목소리에 서연의 어깨가 움찔 떨렸다. 무슨 일이야? 잠 안 자고. 무슨 일 있냐고는 내가 물어야지. 말해줘.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빠랑 왜 그래?
나 너무 무서워. 딸의 불안에 찬 목소리에 지난 며칠간 굳건히 버티고 있던 서연의 감정선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민지는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보고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녀는 엄마의 옆에 앉아 작은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다. 한참을 흐느끼던 서연이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민지야, 엄마랑 아빠 아이 탔다. 우리 이혼하려고 해. 그 한마디는 민지의 세상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대한 폭탄이었다.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물 흘리는 엄마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다고 믿었던 성이 하룻밤 사이에 폐허가 되어버렸다. 갑자기 왜 말도 안 돼. 두 사람 아무 문제 없었잖아. 미안하다. 민지야, 정말 미안해. 서연은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아무것도 설명해주지 않았다. 다음 순간 민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아빠가 있는 서재로 향했다. 그녀는 문을 벌컥 열었다. 지우는 어둠 속에 앉아 있다가 딸의 격앙된 모습에 깜짝 놀랐다. 아빠,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이혼이라니. 사실이야. 딸의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지우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가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마지막 보루. 딸의 평온한 세상이 산산조각 나버린 것이었다. 민지야, 그게 엄마가 바람이라도 폈어. 아니면 아빠가 도대체 누가 잘못한 건데.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돼야 하는데. 민지는 울부짖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지훈과 서연의 심장에 박혔다. 서연도 어느새 서재 문 앞에 와 서 있었다. 세 사람은 지옥 같은 삼자대면을 하고 있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딸의 얼굴을 참아볼 수가 없었다. 아내의 배신보다 딸의 눈물이 그를 더 아프게 했다. 그가 지난 25년간 일궈온 모든 것이 딸의 저 눈물 한 방울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먼지가 되어버렸다. 그는 유능한 정보 요원이었을지는 몰라도 가정을 지키는 데에는 완벽하게 실패한 무능한 가장일 뿐이었다. 그날 밤 집 안에는 민지의 울음소리가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다. 지우는 서재 의자에 앉아 서연은 거실 소파에 누워 그 울음소리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뜬 눈으로 들어야만 했다.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었다. 이 결혼은, 이 가정은 딸의 눈물과 함께 완벽하게 침몰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이 고통스러운 관계를 끝내는 것, 그것뿐이었다. 딸 민지가 울면서 학교로 돌아간 주말 이후 집 안에는 완전한 침묵이 자리 잡았다. 그것은 더 이상 서로를 핥히는 날카로운 침묵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끝나버렸음을 인정하는 장례식장의 무거운 침묵이었다. 오지훈과 윤서연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법적인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다. 20년의 세월을 종이 몇 장으로 정리하는 데에는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서연이 집을 떠나는 날이 되었다. 지우는 휴가를 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이 집에서 사라지는 마지막 과정을 자신의 눈으로 지켜봐야만 했다. 그것이 자신이 받아야 할 마지막 형벌이라고 생각했다. 서연은 아침 일찍부터 묵묵히 자신의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기계적이었다. 그녀는 옷장의 옷들을 꺼내 계절별로 분류해 캐리어에 담았다. 지훈이 10년 전 생일 선물로 사주었던, 이제는 유행이 한참 지난 코트. 그녀는 잠시 그 코트를 들어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아무 감정 없는 얼굴로
상자 안에 던져 넣었다. 화장대 위가 비워졌다. 그녀가 쓰던 수십 개의 화장품과 향수병들이 사라지자 그 자리에는 지난 20년간의 생활감이 먼지처럼 내려앉아 있었다. 지우는 늘 그 화장대 앞에서 머리를 빗던 아내의 뒷모습을 떠올렸다. 그는 한 번도 그녀가 어떤 향수를 쓰는지, 어떤 색깔의 립스틱을 좋아하는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서연은 책장에 꽂혀 있던 자신의 책들을 상자에 담았다. 그녀가 밑줄을 그으며 읽었던 소설책들, 그녀가 좋아했던 시집들. 지우는 그 책들의 제목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는 아내가 어떤 문장을 사랑하고 어떤 이야기에서 위로받았는지 전혀 몰랐다. 그녀가 짐을 싸는 동안 지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돕지도 방해하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이 해체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무력한 관객이었다. 상자 하나가 채워질 때마다 그의 심장 한 구석이 텅 비어가는 것 같았다. 그 상자 안에 담기는 것은 단순히 아내의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과거였고, 그의 청춘이었고, 그가 지켜내지 못한 가족의 역사였다. 오후가 되자 짐 정리는 거의 끝나갔다. 집 안은 군데군데 이가 빠진 것처럼 휑한 모습이 되었다. 서연의 흔적이 사라진 공간은 낯설고 추웠다. 마지막으로 서연은 거실 벽에 걸려있던 가족사진 액자를 떼어냈다. 3년 전 민지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서 그들은 활짝 웃고 있었다. 완벽하게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 서연은 액자의 유리를 마른 헝겊으로 한번 닦아내더니 지훈에게 건넸다. 이건 당신이 가져요. 지훈은 말없이 액자를 받아들었다. 사진 속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지독하게 낯설게 느껴졌다. 짐 정리가 모두 끝나고 거실에는 이삿짐 센터의 커다란 상자 몇 개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집 안을 한번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부엌, 소파, 그리고 침실 문에 차례로 머물렀다. 그녀의 눈빛에는 후회인지, 미련인지, 혹은 해방감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에이, 지우는 이대로 그녀를 보낼 수 없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묻고 싶었다. 행복할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서연은 그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마주보았다. 모르겠어요.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다. 행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보다 더 불행해질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녀는 말을 이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어요. 나도 내 이름으로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었어요. 웃고 싶을 때 웃고, 울고 싶을 때 울면서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니라 그냥 윤서연으로. 그녀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급하게 눈물을 닦아냈다. 지훈 씨, 미안해요. 당신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줘서.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내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아요. 이기적이라고 욕해도 괜찮아요. 나는 이제부터라도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눈 속에서 지난 수년간 자신이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녀의 간절한 욕망을 보았다. 그는 아내의 마음을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자신에게는 처음부터 그녀를 붙잡을 자격조차 없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초인종이 울렸다. 그녀를 데리러 온 사람이었다. 강태민일 것이다. 서연은 마지막 남은 자신의 송화방을 챙겨 들었다. 갈게요. 그녀는 현관으로 향했다. 지우는 자석에 이끌린 것처럼 그녀를 따라 나섰다.
20년간 매일 아침 그녀를 배웅하고 매일 저녁 그녀를 맞이했던 현관. 이제 그곳은 영원한 이별의 장소가 되려 하고 있었다. 잘 지내요. 서연이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다. 당신도? 지훈이 겨우 대답했다.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문 밖에는 역시 강태민이 서 있었다. 그는 지훈을 향해 아주 잠깐 승리자의 미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졌다. 쾅! 현관문이 닫혔다. 그 소리와 함께 오지훈의 세상도 완벽하게 닫혀버렸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닫힌 문 앞에 서 있었다. 아내의 향기가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는 텅 빈 공간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이제 완벽하게 혼자였다. 아내가 떠나고 6달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은 가을의 끝자락을 지나 황량한 겨울의 문턱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오지훈의 시간은 그러나 아내가 현관문을 닫고 나가던 그날에 멈춰 있었다. 그의 삶은 모든 색을 잃어버린 흑백 필름처럼 건조하게 반복될 뿐이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 텅 빈 집 안에서 홀로 커피를 내렸다. 아내의 향기가 사라진 부엌은 낯설고 추웠다. 그는 편의점에서 사온 샌드위치로 아침을 해결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회사로 출근했다. 회사에서 그는 여전히 유능하고 냉철한 오지훈 부장이었다. 윤진섭 국장과 그의 세력들이 모두 숙청된 이후 국정원 내부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지훈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동료들의 신임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그는 새로운 안보 위협을 분석하고 후배 요원들을 지휘하며 완벽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누구도 그의 가면 뒤에 숨겨진 깊은 공허를 눈치채지 못했다. 동료들은 그저 그가 힘든 이혼의 후유증을 겪고 있을 뿐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섣불리 짐작할 뿐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알고 있었다. 이 고통은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퇴근 후 그는 불이 꺼진 집으로 돌아왔다. 더 이상 그를 맞아주는 사람도, 된장찌개 냄새도 없었다. 그는 배달 음식으로 저녁을 때우고 밤늦도록 서재에 앉아 지난 사건 기록들을 기계적으로 검토했다. 일에 몰두해 있는 동안에만 그는 잠시나마 현실의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 그의 집은 서연의 흔적이 사라진 뒤 마치 주인을 잃은 박물관처럼 변해버렸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생명력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이 거대하고 텅 빈 공간에 갇힌 유일한 유령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딸 민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한 달에 한두 번. 의무적으로 안부를 묻는 전화였다. 민지는 부모의 이혼 이후 눈에 띄게 말수가 줄고 어두워졌다. 지훈은 그런 딸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에 납덩이가 내려앉는 것 같았다. 아빠, 잘 지내? 응. 그럼 우리 딸은 어때? 공부는 잘 되고 언제나처럼 평범한 안부 인사가 오갔다. 그러다 민지가 무언가 망설이는 듯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기, 아빠, 왜 무슨 일 있어? 며칠 전에 엄마한테 연락 왔었어. 지훈은 순간 숨을 멈췄다. 서연이 떠난 이후 그는 그녀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다. 아니, 일부러 듣지 않으려 애썼다. 그래, 잘 지낸대. 그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아이, 민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수화기 너머로 딸이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 잘 못 지내는 것 같아. 민지는 울먹이며 말했다. 그 아저씨랑 많이 싸우나 봐. 엄마가 울면서 전화했어. 자기가 너무 어리석었다고. 다 자기 잘못이라고. 지훈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승리가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거대한 음모를 파헤치고 부패한 권력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 아내는 불행의 늪에 빠졌고 딸은 전화기 너머에서 울고 있었으며 자신은 텅 빈 집을 지키는 외로운 패배자로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는 아내의 불행 소식에 어떤 통쾌함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가슴을 채운 것은 지독한 연민과 슬픔이었다. 그녀는 행복을 찾아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이 있던 지옥보다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책임의 일부는 분명 자신에게도 있었다. 전화를 끊고 지우는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서연이 떠나던 날 그에게 건네고 갔던 가족사진 액자가 들어있었다. 그는 액자를 꺼내 들었다. 사진 속에서 20대의 젊은 자신과 앳된 얼굴의 서연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서로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가득했다. 지우는 사진 속의 젊은 자신에게 물었다. 너는 어디로 사라진 거냐? 너는 어쩌다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했느냐? 그는 마침내 자신의 가장 큰 적이 누구였는지를 깨달았다. 그것은 윤진섭 국장도 강태민도 아니었다. 그의 진짜 적은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오만함이었고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믿었던 자신의 무지였으며 아내의 침묵하는 외로움을 애써 외면했던 자신의 비겁함이었다. 정의는 구현되었다. 하지만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다. 그는 사진 액자를 조용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창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는 불을 켜지 않았다. 그는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자신의 부서진 세상을 그리고 영원히 계속될 자신의 고독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의 세상은 그저 공허했다